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그 정책론에서 그 주거기본법, 이제 우리 이 이론서의 93페이지예요. 93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주거기본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내용 자체를 뭐 세밀하게 볼 필요는 없고요. 이 정도 수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제가 언급하는 부분.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이 주거기본법에 의해서 뭘 하냐면 여기 보세요.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주거권을 보장하는 근거법규가 있느냐? 그럼 있다 그러시면 돼요. 그게 바로 주거기본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이 주거권에서 꼭 그 언급되는 부분이 최저 주거 기준이에요. 이 부분이 우리 시험에, 우리 본고사에 두세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뭐가 있다? 이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주거기본법에 의해서 최저 주거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정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뭐 이 정도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음, 이제 제가 이제 그 전 시간에 그 입주자 저축 또는 뭐야 주택 청약 종합 저축 다 설명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선분양 때문에 이제 그 야기되는 내용들이죠. 그렇죠? 선분양 후분양은 제가 전 시간에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게 이제 뭐냐면 이제 임대 주택 정책입니다. 그럼 임대주택 정책이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보세요. 저소득층 및 서민의 주거 안정 및 주거 문제 해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 대상은 뭐냐면 저소득층을 또는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들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은 서민이나 저소득층이 되겠어요. 그럼 딱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요 세 가지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일단 임대료 상한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임대료 상한제보다는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있죠. 줄여서 이걸 분상제라 해요. 그 다음에 임대료 보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있죠. 그래서 공공임대에 대해서는 이미 전 시간에 이제 뭐요?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등 해서 이제 제가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일단 오늘은 임대료 상한제, 분상제하고 임대료 보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근거 법규는 좀 아셔야 돼요. 분상제가 나오면 근거 법규는 뭐다? 뭐 주택법 제57조까지는 알 필요는 없지만 주택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래서 이제 주택법에 보면 57조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해서 분상제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정리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 임대료 상한제라는 건데요. 이걸 다른 말로 최고 가격제라 해요. 그러니까 분상제나 임대료 상한제나 전부 다 최고 가격제에 해당되는 겁니다. 최고 가격제. 최고 가격제라는 게 뭐냐면 시장 가격보다 정부가 가격을 낮게 규제하는 겁니다. 시장 가격보다 낮게 규제하는 것을 무슨 가격이라고 그래요? 최고 가격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하는 이유는 뭐 딴 게 아니죠. 이제 이 제도는 사실 이제 그 유럽에서 실시하던 제도예요. 그래서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제 이걸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이거와 동일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건 있어도 동일한 내용은 없어요. 일단 이걸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알면은 이제 뭐까지 이해할 수 있냐면요. 분상제를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분상제도 여기와 맥락이 똑같아요. 단지 여기서는 임대주택이고 이제 분상제는 뭐야? 이제 아파트 분양받을 때 그쵸? 그때 내용이에요. 그 정도의 차이만 있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뭐가 나오냐면 이 규제 가격이 나와요. 이 규제 가격이라는 건 정부가 통제하는 가격이죠. 정부가 통제하는 가격을 우리가 규제 가격이라 하고 여기 보면 시장의 균형 가격이라고 나왔죠.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우리가 균형 가격, 시장 가격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규제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낮은 수준에서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높은 수준에서 그러면 틀린 겁니다. 난이도 하루 잘 나오죠. 그래서 이제 임대료 상한제라는 것은 이제 그 대상이 이제 그 저소득층이나 서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규제 가격이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수준에서 설정되어야만이 효과가 있다. 그럼 이 효과라는 게 무슨 효과냐? 주거비 경감 효과예요. 주거비 경감 효과. 그래서 주거비를 시켜주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월세가 예를 들어 100원이면 60원에 이제 통제해 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래야만이 어떻게 해요? 40원만큼 이제 임차인들은 어떻게 돼요? 주거비가 경감되잖아요. 이러한 이 주거비 경감 효과를 달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균형 가격보다 규제 가격이 낮아야 된다. 만약에 규제 가격이 시장의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면 어떻게 되느냐? 시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만약에 뭐 초과 수요라든가 초과 수요 또는 뭐야 초과 공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럼 무조건 이거 틀린 거예요. 무조건. 따라서 이게 간단한 내용이에요. 이제 만약에 100원 목적을 생각하면 돼요. 외울 필요 없고 이거 암기하려면 막 밑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목적이 뭡니까? 서민들의 주거비를 경감시켜 주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럼 시장 가격보다 낮게 규제해야죠. 100원이면 60원에 해야 된다 이거. 70원이나 이렇게. 그래야 효과가 있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높게 규제하면 어떻게 되느냐? 100원보다 균형 가격이 지금 얼마라고 그랬어요? 100원이라고 그랬잖아, 100원. 100원보다 규제 가격이 더 높다. 예를 들어서 한 150원에 딱 해놨단 말이에요. 또 높은 수준에서 결정해 놨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아무런 현상도. 왜 그러느냐? 100원짜리를 150원에 팔면 팔리겠습니까? 안 팔리겠죠? 안 팔리기 때문에 이 공급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150원에 안 팔아요. 100원에 팔지. 왜요? 안 팔리니까. 100원짜리인데 150원에 하라는 걸 하니까 사람들이 안 산단 말이죠. 그래서 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잘못 받아들이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예, 조심하세요, 여러분. 이거 헷갈려 가지고 이제 우왕좌왕 하는 분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 뭐 간단한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요 그래프를 좀 알면 더 이해하기가 쉽죠. 예를 들어서 수요와 공급이 요 만나는 요 점이 여기 이제 여기서 요 결정된 가격이 균형 가격 시장 가격이란 말이에요. 100원이다. 100원보다 낮게 규제해야만이 효과가 있다. 그 효과라는 게 뭐죠? 임대료 경감 효과가 나타나서 서민을 보호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높게 규제하면 100원보다 높게 규제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150원에 통제를 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오면 요게 이제 공급량이고 요게 수요량이에요. 그러니까 요만큼 초과 수요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100원짜리 70원에 파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생겨요? 초과 수요가 이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가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예요. 단기적으로 가면 당연히 공급이 감소하는 거예요. 이게 장기입니다. 왜 공급이 감소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민간 임대업자가 하는 거예요. 민간 임대업자가 100원만 받으면 100원을 받아야만이 어떤 이익이 보장이 되는데 70원에 하라니까 팔으라니까 월세를 받으라니까 자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어떤 자기 이익이 충족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돈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돈이 안 되는데 땅 파서 장사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임대업자도 어떻게 돈 들어가는 겁니다. 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공급을 안 해버려요. 용도 변경한단 말이에요. 주거용을 상업용으로. 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공실로 뭐 빈 집으로 놔두는 게 더 어떻게 돼요? 이익이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길을 가시다 보면 그 점포들 같은 거 또는 주거용인데 공실들이 있잖아요. 그럼
의아하잖아요. 왜 공실로 놔두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요? 그냥 차라리 공실로 놔두는 게 어떻게 돼요? 임대업자에게는 더 이익이다 이거죠.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거는 누가 어 이해 가능하냐면 임대업자들은 다 이해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임대업을 하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렇지만은 그래서 몇 년째 어떻게 해야 돼요? 공실로 있는 주택이나 상가들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게 더 이익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이 안 되니까 공실로 그냥 놔두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도를 변경해 버린다는 얘기예요. 돈이 안 되니까. 100 원짜리를 70 원에 하라니까 돈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임대업자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장기적으로 어떻게 돼요? 공급이 감소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공급이 감소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딱 생기는 거예요. 자, 공급은 감소했어요. 공급은 감소했는데 이만큼 초과 수요가 더 많아집니다, 사실. 왜 그러냐? 공급이 감소해서 그래요. 수요는 일정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운 대로 하면 돼요. 수요가 일정할 때 공급이 감소했어요. 그럼 가격이 올라야 되잖아요. 오를 수가 없는 거죠. 이 상태에 지금 이 상태가. 왜 못 오르느냐? 70원에 딱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70원에 규제하니까 가격은 오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공급은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임대주택이 부족해요? 부족하지 않아요?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임대주택이 부족해지는 이유가 뭐냐?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장기적 공급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공급이 감소하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오르면 되는데 오를 수가 없죠. 통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주택 부족 문제가 아주 심화되는 거예요. 심화되니까 어떻게 주택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상황이 돼요. 이 장기에 가서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암시장이 생기는 거죠, 이제. 예, 그래서 70원이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은 70원에 하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70원이지만 예를 들어서 50원을 더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70원보다 플러스 50원을 더 줘야 돼요. 이렇게. 그럼 50원에 어떻게 플러스가 생기잖아요. 뒷돈으로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암시장, 우리가 블랙 마켓이라 하죠. 이게 블랙 마켓, 암시장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잘 이런 게 없고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대부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암시장이 있습니다. 그 이유 또 설명하면 아주 복잡해지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암시장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떻게 돼요? 70원에 소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50원을 더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120원에 이제 소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장기적으로는 저소득층, 서민들을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게 결론이에요. 단기적으로는 요 갭만큼, 30원만큼 혜택이 있죠. 임차인들에게. 예, 그렇지만 장기로 가면 공급이 부족해서 주택 부족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거죠. 근데 가격은 오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뭘 하는 거예요? 결국은 계약은 70원에 하고 뒷돈 50원을 더 줘야만이 간신히 집을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임차인들의 주거비는 어떻게 돼요? 100원도 아니고 70원도 아니고 70원에서 50원을 합한 130원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보호하는 게 아니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임대료 상한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작용 때문에. 그래서 잘 사용하지 않는 제도다. 아주 이제 그 위급할 때만 한시적으로 하는 거지.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이걸 처음으로 한 나라가 언제냐면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대혁명 때 로베르 피에라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돼요? 이 우유 가격을 통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시장을 엉망으로 만들어 놨죠.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단두대에서 이슬로 사라졌죠. 이제 경제를 망가뜨렸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려서 그 결정적인 게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가격 통제예요. 이거 잘못 써가지고 아주 나라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정권을 잡은 계기가 된 제도가
이 가격 통제 최고 가격제라는 겁니다. 이런 부작용이 심해요. 그냥 여러분들 혹시 나폴레옹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보게 되면 거기 경제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그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 시초입니다. 이 제도에. 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신중하게 써야 된다라는 게 결론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적이 이제 주거비 부담을 이제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하는데 이 효과는 단기에서만 나타나요. 왜냐? 장기에서는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암시장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면 이제 구구절가 나오는데요. 자, 장기적으로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민간 임대 사업자가 돈이 안 되잖아요. 100원짜리 70원에 팔아라니까. 그럼 공급이 감소하는 겁니다. 그럼 공급이 감소해서 여기 이중 가격이라고 돼 있죠? 규제 가격은 아까 70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규제 가격은 70원인데 암시장 가격은 얼마야? 130원이죠. 이중 가격 나오는 거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야? 한마디로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저소득층 임차인들은 주택을 더욱더 구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이거 보호하는 게 아니죠. 맞죠? 그 다음에 주택의 질은 안 좋아지겠죠. 왜? 100원짜리 70원에 하라는데 뭐 질이 좋을 리가 있겠어요? 주택의 질은 저하되는 거고, 그 다음 집 구하기는 겁나 어렵고,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암시장이라는 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건 굉장히 신중하게 써야 되는 게 바로 뭐야? 임대료 상한제다. 이 정도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분상제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분상제를 적용하고 있죠. 분상제도 일종의 똑같아요. 시장가보다 이 분상제도 시장 가격 또는 균형 가격보다 균형 가격 정부가 정한 이거 규제 가격이에요. 정부가 정한 규제 가격이 역시 뭐야? 이것보다 낮아요. 이렇게.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만약 시장 가격 100원인데 70원에 뭐야? 분양을 해라. 이렇게 이제 뭐야? 하는 제도예요. 왜 그러는 거냐?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내용이에요.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제도가 이제 분상제인데, 근데 이게 폐단이 굉장히 많죠. 아까 지금 잠깐 언급했지만, 장기전은 어떻게 돼? 공급이 감소해서 주택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주택의 질은 저하되고, 이런 어떤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주 신중하게 씁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보시면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문제냐? 여기 보면 이제 요 내용을 좀 보셔야 돼요. 자, 요 내용이 이제 시험이 잘 나와요. 이 주택법 제57조인데, 이 57조에 보면은, 자꾸 이거 왜,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뭐야? 좀, 어, 웃긴 거죠. 아니, 1차만 보라고 그러고, 예? 그렇지 않아요. 민법은 관계가 없어요. 그 바운다리 안에서만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근데 부동산 학교는 말이에요. 1차잖아요. 근데 2차 내용까지 막 쑥쑥 낸단 말이에요. 매년. 뭐 세법, 공법, 이런 내용을 낸단 말이죠. 어쩌라는 거냐, 우리 보고 도대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이게 이 시험 자체가 뭔가 왜곡이 된 건지, 그렇죠. 잘못된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1차에서 합격자를 많이 나면 안 되니까, 흔들어야 되니까, 자꾸만 이제 부동산 학개론에서 세법이나 공법 내용을 내는 겁니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시험 봐야 되니까 그냥 해야 돼,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문제점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아쉬운 사람이 오늘 파야 되니까 하셔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주택법 제57조의 내용에 하면 여기 공동주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파트 얘기해 주로. 아파트. 그래서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가 됐든 뭐 공공이 됐든 하여간 신규 아파트를 분양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상제 적용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분상제라는 게 뭐죠? 시장 가격보다 낮게 규제하겠다 이거예요. 왜요? 주거 안정을 위하고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 일단 공공택지. 자,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이건 무조건 분상제 적용 대상 지역입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공공택지, 외의택지라는 건 민간택지 얘기하는 거예요. 민간택지에서는 누가 정하느냐? 여기 보면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거예요.
공공택지는 무조건 100% 분상제 적용되는 거예요, 아파트는. 근데 이제 민간택지다. 그럼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서만 어떻게 돼요? 분상제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다. 그럼 그건 분상제 적용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예외가 있다면 예외가. 그래서 2항의 1호부터 5호까지 있는데 여러분들은 2항의 1호만 아시면 돼요. 분상제 적용 지역, 다시 말해서 공공택지 또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민간택지라 할지라도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상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10년 동안 정답 처리된 게 한 두세 번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상제 적용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알았죠? 네. 주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그 다음에 자, 분양가는 어떻게 구성되느냐? 분양가격 또는 분양가는 이거 정부가 정해주는 거죠. 국토부 장관이.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택지비, 땅값하고 건축비로 구성된다. 요 정도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 주택법에 나오는 내용인데 요거 가지고 이제 말장난 엄청 치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 이게 아까 언급한 바와 같이 이걸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지역에서는 당연히 그 민간 이제 주택건설 사업자다. 그럼 뭐 100원 받아야 되는데 70원에 분양하라니까 생각해 보세요. 돈이 안 되잖아, 이게.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 주택의 질이 나빠질 부실 시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단가를 맞춰야 되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100원짜리인데 70원에 하라니까 어떻게 돼?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주택을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주택의 질은 나빠지는 거고 공급이 감소할 수 있어요, 이게. 분상제를 적용하는 지역은. 그럼 장기적으로 공급이 감소하니까 가격은 상승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나오죠. 여기 보시면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나오죠? 장기적으로 뭐야? 신규 공급이 감소한다. 왜? 돈이 안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다음에 주택의 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빠진다. 그러니까 부실시공하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이게 부추기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분상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그 뭡니까? 특정한 경우에서만 하는 거지. 막 함부로 이렇게 하진 않아요. 문제점도 많이 있어요, 이거. 문제점은 뭐 좀 이따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와서 또 뭐가 있느냐? 만약에 분상제 적용 주택에 이제 분양을 받았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거 실거주 의무라는 거, 실거주 의무. 실거주 해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거주 의무자 또는 뭐야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5년의 범위 내에서 이게 그래서 이제 분상제 적용 아파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분양자라 하죠. 수분양자. 분양을 받은 자. 수분양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세 놓고 갭 투자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게. 그래서 갭 투자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실거주 해라 이겁니다. 실거주 의무가 있다. 이거는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분상제 여기서 또 뭐가 있느냐?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들어가는 분양권 전매를 제한합니다. 이 두 가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분상제 적용 아파트는 실거주 의무가 있고 이 분양권을 전매를 제한합니다.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기간 내에 또는 전매를 못해요. 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들이 있다. 정도 이렇게 알고 계시고 이제 이게 가장 이제 시끌시끌했던 건 어디냐? 최근에 이제 둔촌 주공이죠. 올림픽 파크 포레오. 그래서 이제 작년 굉장히 시끄러웠죠. 첫째 뭐냐? 실거주 의무 때문에. 그래서 유예를 주긴 줬는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 없죠. 그냥 시험에 안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제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뭐야? 아주 골머리 썩었습니다. 이 실거주 의무 이거 유예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전매 제한 기간이 있어가지고 그 기간 동안 전매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그랬다는 얘기예요. 자, 요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두 번째로 나오는 게
그 임대료 보조라는 게 임대료 보조. 그럼 임대료 보조라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이제 이 서민들에게 서민이죠. 서민 또는 저소득층에게 뭐야? 임대료를 일부 보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임대료 말 그대로 임대료 또는 임차료 보조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주로 이제 누구한테 하느냐? 기초생활수급자죠, 이게.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주거급여법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임차료를 또는 보증금을 보조해 줍니다. 이거 다 보조해 줘요. 그래서 보증금도 전세 보증금도 국가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해 줍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월세다. 그럼 월세도 보증금 들어가잖아요. 보증금과 월세의 일부분을 전부 다 보조해 줍니다. 만약에 월세가 100만 원이다. 100만 원 너무 비싼가? 보통 제가 그때 그 보면 한 30만 원 정도 보조해 주더라고요. 많이는 해 주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그러니까 30만 원, 한 50만 원 월세가 50만 원이다. 그러면 30만 원은 보조해 주고 20만 원은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겠죠. 뭐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게 이제 임대료 보조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근거법규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우리나라 하고 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주거급여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주거급여법에 의하면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그러니까 주거급여, 임차료, 보조에는 임차료만 주거급여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등등이 있단 말이에요. 수선유지비, 그 밖에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통틀어서 뭐라 그래요? 주거급여라 한다. 그다음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7조에 임차료 지급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자, 요 사항이 제일 중요해요. 임차료는 수급자 명의에 지정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그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가가 또는 지자체가 그분에게 어떻게 개인 통장이 있잖아요. 그 통장으로 매달 월세를 쏴줍니다. 이렇게 요거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이 임대료 보조에 이제 수요자 보조가 있고 공급자 보조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